조윤숙 선생님, 임재일 선생님 반갑습니다. 두 분 오늘 글 발표하시나요? 네, 임재일 선생님 하시죠? 네. 예, 예. 조윤숙 선생님은 다음 시간인가요? 다음 시간이세요? 네, 네. 그러면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여기 오프라인에서는 이슬기 선생님, 정희준 선생님, 윤범기 선생님의 글들이 지금 프린트돼서 들어가 있고요. 임재일 선생님까지 네 분 발표하실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네, 그럼 윤범기 기자님 글부터 먼저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온라인상에 계신 분들은 낭독하시는 거 들어주시고 파일로 올라가 있나요? 네. 네. 아, 잠깐만요. 이거 들으시면서 나중에 코멘트 하실 거 생각하시면서 좋았던 부분 한 부분씩 좀 체크해 주세요. 어느 부분이 좋았는지. 네. 그래서 나중에 감상 말씀하실 때 그 체크하신 부분하고 같이 말씀해 그래도 빨리 맞자라는 주세요. 그런 주의여서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셋째로 태어나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윤범기. 나는 삼형제의 막내로 태어났다. 특이한 점은 둘째 형과는 쌍둥이였다는 점이다. 얼굴이 똑같았다면 하루씩 번갈아가며 출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일한성이야. 한번 웃길 바랬는데 안 웃기네. 삼형제이다 보니 어려서부터 먹을 것을 두고 경쟁이 심했다. 지금도 밥상 위에 올라온 것은 다 먹어야 되는 스타일이다. 덕분에 삼형제 모두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서 상당히 배가 나오고 있다. 막내여서 좋은 점은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점인 것 같다. 우리 삼형제는 40대 중반을 넘도록 결혼 못하고 있어서 결혼 불능 세대라는 내 채책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큰형은 나이 50이 다 되도록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어머니가 일찍 이혼하시고 아들 삼형제를 키우는 일에 인생을 바친 셈이라 유사 남편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작은 형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는 있지만 얼마 전까지는 옥탑방에서 별도 생계를 운영했기에 어린 큰형보다는 좀 더 떨어져 있었다. 막내인 나는 공부를 잘해서 월급 잘 받는 직장에 취업한 덕분이겠지만 일찌감치 독립해서 10년 이상 따로 살고 있다. 언제나 여장부처럼 든든했던 어머니도 이제 할머니가 다 돼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돌봄이 필요하게 되자 함께 사는 큰형이 역시 돌봄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작은형은 운전을 할 줄 알아 이래저래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 나는 돈만 낸다. 상대적으로 돈이 많아서도 있겠지만 막내이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덜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나쁜 점은 어렸을 때 많이 맞고 자란 것이다. 특히 쌍둥이인 둘째 형으로부터 많이 맞았다. 쌍둥이인 나는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했는데 그냥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 1등에 전교 회장을 하는 수준이었다. 쌍둥이인 작은 형은 약간의 안면 기형 장애도 있었던 데다가 공부는 너무 못했다. 고등학교에 갈 때는 95%가 합격하는 연합고사에 낙방했다. 어른이 된 후의 주장으로는 ADHD였다고 하는데 당시에 검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 어른이 되고 나서는 공인중개사 시험도 6개월 만에 붙는 걸 보니 아주 공부머리가 없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냥 공부가 하기 싫었을지도 모른다. 여튼 그러니 쌍둥이 동생이 얼마나 얄미웠겠는가. 툭하면 쥐어받고 시비 걸고 괴롭히기 일쑤였다. 어렸을 땐 많이도 싸웠는데 항상 작은 형이 체격이 더 컸기 때문에 지금도 나보다 크다. 내가 주로 맞는 편이었다. 그런 관계는 대학교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그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어느 날 말도 되지 않는 트집을 잡으며 시비를 거는 작은 형의 아구창을 날렸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게 됐다. 물론 내가 따로 살며 집안 살림에 돈을 많이 내놓자 시비거리가 사라진 측면도 있을 것이다. 결국 형제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따로 안 사는 것, 같이 안 사는 것과 돈을 많이 쓰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막내의 장단점이다. 이상입니다. 네, 그럴까요? 일단 다 공통적으로 지금 쓰시는데 얼마큼 걸리셨어요? 그리고 쓰면서 어떤 지난 수업 시간에 그냥 그 자리 다 썼거든요.
그때 20분 줘. 20분만 있었어. 문자로 보셨을 네, 그 이후에 퇴근은 안 했어요. 때 썼던 거를 집에 가서 그 자리에서 쓰셨구나. 네, 네, 네. 컴퓨터가 있어서. 쓰실 때 어떠셨어요? 근데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평소부터 많이 하고 다니는 얘기여서 그 내용이 이미 정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주제가 나오는 순간 바로 그냥 썼습니다.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재밌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가장 좋으셨어요? 아구창을 때렸다. 좀 느렸다면 어느 부분은 느렸어요? 늘렸습니다면 여기에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 뭐 작은 형과의 역시 에피소드나 관계가 가장 뭐 좀 더 풀어쓴다면 풀었어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네, 네, 네. 다음 시간에 그러면, 예. 그러면 어느 분부터 이제 소감 말씀해 주실까요? 이거 들으셨던 것 중에 좋았던 부분, 어느 부분이 좋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글이 어땠는지도 말씀. 네, 네. 정희준 선생님. 네, 네. 제 형제, 삼형제 막내라고 하셨잖아요. 요즘에는 제까지 다녀 그런 가족은 없거든요. 점점 줄었는데 거의 뭐 다자녀의 마지막 세대쯤 아니셨나 싶은데, 근데 막내의 경험이 저는 첫째예요. 저랑 정말 반대구나 하는 네. 거를 여실히 느꼈습니다. 네. 어떻게 반대였나요? 그러니까 저는 첫째니까 또 이제 그 우리 집안의 기둥이라고 장남의 외아들 기억. 네. 그러니까 뭐 불편한 건 없었죠. 그리고 나를 때리는 힘도 없었고 내가 때렸지. 그걸 여동생들을 자기가 이제 그 얘기 이따 좀 쓰긴 쓸 건데 썼나? 하여튼 대충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냥 저는 괴롭히는 입장이었고 그거로 인해서 지금도 좀 마음에 약간의 부끄러움 그거 좀 있기는 있죠. 내가 좀 못된 오빠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사실 해요. 반성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대비되는 그 성장 과정을 겪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내 동생들은 나의 아구창을 날리고 싶어요. 근데 아구창을 맞으시진 않으세요. 그렇게 심한 건 없어. 그래서 좀 힘드셨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에 남는 부분 어느 부분이셨어요? 체크한 부분. 결혼 불능 세대면은 첫 책의 소재가 삼형제라고 하셨는데 삼형제가 다 결혼을 안 하기도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뭐 잠깐 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 때까지 형한테 좀 괴롭힘을 당했는데 결국 아구창을 날리면서 그러한 관계를 종료시켰다는 게 인상적이기도 했고 재밌기도 하고 통쾌했겠다 하는 생각이. 좋겠다. 아구창으로 끝난 게 아주 인상적이었죠. 네.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시원하게 날리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힘들었겠다 싶은 예들도 에피소드를 있는데도 유쾌하게 풀어오는 게 사실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글쓰기마다 항상 그 사람 분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기자님께서 유쾌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게 약간 시트콤을 조금씩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좀 흥미로웠던 거는 그냥 일부러 그러신 건지 나도 모르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자님의 어떤 공부를 워낙 잘했고 또 막내로서 사랑받고 또 지금은 돈도 잘 번다 뭐 이런 자부심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많이 드러나고 그렇게 잘 보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글의 특징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짚어주셨네요. 어느 부분이 기억에 남으셨어요? 사실 많은 부분을 지금 기존에 들었던 이야기들이라서 아, 지금은 그냥 이게 아구창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아, 통쾌한 경험이었구나 이렇게 지금은 느꼈는데 전반적으로 되게 한국의 그 삼남매는 이렇구나 뭐 이런 게 삼남은 삼남 네. 한국의 삼형제는 하지만 정말 시끄럽죠. 네. 시끌시끌 했을 것 아, 네. 선생님 어떠셨어요? 아, 네, 네. 딱 생각이 들어. 아, 네, 네. 자, 그다음- 추가로 한 가지만. 네, 네. 약간 똑같은 가르침을 얻으셨구나 싶었던 게 뭐냐면 네. 마지막에 그렇게 쓰셨잖아요. 형제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같이 안 사는 것. 아, 돈을 많이 쓰는 것일 수도 있겠다. 동일한 것을 요즘에 아. 돈으로 해결하면 돈이 안 되니까 따로 같이 안 사요. 아, 그렇군요. 끝이 아주 시원하죠. 네.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네. 임재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뭐 말씀하지 잠깐만요. 않으시면 음이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안 들리세요? 네, 말씀해 보세요.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예, 이제 됩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말씀 안 하시면 첫째로도 보였는데 저는 네, 약간 또 막내라고 하니까 또 재미도 있고 익살스러웠던 표정들이 되게 이렇게 연결도 되는 것 같았고 어, 가족들의 상황이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셔서 첫째, 둘째, 특히 쌍둥이 형아와의 대비가 본인의 위치를 잘 설명하는 데 좋았던 것 같고 본인의 역할 얘기가 저는 좀 기억에 남았거든요. 멀리 마음은 떨어져 있는데 어떤 뭐 돈으로 혹은 내가 좀 버니까 그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그랬는데도 뭔가 같이 온 가족이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역할과 기능 뭐 이런 부분이 되게 와닿았고요. 맨 마지막 줄 그거가 진심인가? 라고 하면서 토의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이 역시 다들 인상 깊었군요. 가장 좀 인상에 남는 것도 마지막일까요? 어느 부분이 인상에 남으셨어요? 저는 아구창, 아구창. 아구창, 역시 우리 아구창. 예, 예. 그러면 조윤숙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저도 되게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평상시 예. 예전에 한번 그 가족 얘기를 한번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 기자님이. 근데 네. 그때 얘기했던 가족 이야기를 그냥 거의 글로 이렇게 재미있게 옮겨 놓으신 것 같고, 저는 되게 유쾌하면서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런 가족의 모습들을 보고 있잖아요. 네. 어머니 혼자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결혼을 다 이제 아들들 결혼을 못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되게 그 정상 가족 우리 사회에서 보통 얘기하는 정상 가족에서 좀 떨어져 있는 이제 소외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한국 사회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은 그런 가족 구성원의 형태인데 그런 것들을 아주 이렇게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는 그 작가 기자님의 그 내공이 되게 느껴져서 되게 그 에너지가 그래서 좀 힘이 느껴진다고 하나요? 에너지 같은 것들이 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 글을 쓰시는 기자님도 되게 단단하시고 유쾌하고 좀 에너지가 있는 분이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좀 남들에게 잘 드러내고 재미있게 드러낼 수 있는 내공이 뭘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아, 네. 이상입니다. 그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대목이 있을까요? 저는 저도 아구창가, 그리고 이제 2차 남편이라는 그 말이, 그게 참 어떤 결핍이 대체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생생한 심리학 교과서 같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예,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여성들만 있는 집단에서 많이 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아, 남자 형제들은 저렇게 이제 싸우면서 자라는구나라는 사실도 좀 알게 돼서 좀 남성들의 세계를 좀 이해하는 그런 글이기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읽어내는 거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소회를 나누면서 이 글에 대해서 조금 더 또렷하게 뭔가를 가져가게 되죠. 저는 이 글이 주는 가장 특색은 아까 이슬기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되게 유쾌하게 풀어냈잖아요. 약간 천명관 씨가 썼던 그런 소설 같은 그런 것도 그런 유머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유머의 기능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그냥 한번 쓱 읽고 넘어가면 막 이게 되게 질척거리는 느낌이랄까 아니면은 되게 막 엄청 고뇌하는 느낌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아까 이슬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본인의 어떤 삶의 그런 지향, 스타일 이런 게 글쓰기에도 그대로 나오는 그게 있죠. 예. 그냥 있었던 사실을 되게 요점 정리식으로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핵심이 뭔지 이렇게 콕콕 뽑아가지고 이렇게 쫙 단번에 보여줬고 이 삼남이 있는 집, 세 형제가 있고 어머니와 사는 집에 이 되게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여기에 이 짧은 글 안에 되게 잘 담겨 있어요. 한국 사회 구조나 이런 것들도 엿볼 수 있고 그런데 질척거리지 않고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축축하지 않은 느낌으로 썼다 그래야 되나? 되게 건조하게 잘 담아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인간이 자기의 유한함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어떻게 보면 신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항은 유머라고 하잖아요, 유머. 우리는 유머의 바탕이 되는 거는 어, 한계라고 하죠, 한계. 그래서 대부분 가장 세련된 유머가 자기 비하인 경우가 많죠. 네. 얼마 전에 읽었던 그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 케네디 대통령은 자기 비하를 하면서 유머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강했다, 이제.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왜 자기 비하 하면 막 남이 자기에 대해서 좀만 깎아내려도 막 난리 나고 막. 예. 그런 거하고 대치되는 지점. 그러니까 우리 다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각자 다 온갖 고난 다 겪으며 살아가는데 이 어떤 그 존재 실력이랄까 그런 것들이 이제 글쓰기를 통해 드러나는데 이 글을 보면서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뭐 되게 간결하게 팩트 중심으로 쓰면서도 이 안에 많은 걸 담아냈다는 것이 되게 신기하고 되게 경제적인 글쓰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역시 기자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중에 여기서 뭔가를 뽑아내서 확장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 되게 많은 화두가 들어있죠. 일단 엄마와의 관계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쌍둥이라는 되게 특별한 형제 간의 알력과 그리고 거기서 왜 쌍둥이 간에는 형제들 뭐 남매들 자매들 다 그렇지만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서로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왜냐하면 형제는 결코 사이가 좋기만 할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형제 자매는 다. 왜 그럴까요? 유한한 부모의 재화와 사랑을 놓고 다투어야 하는 사이죠. 당연히 형제는 어, 유일무이하게 같은 엄마와 같은 아빠 또는 이제 아빠만 같거나 엄마만 같을 수도 있겠지만 유일무이하게 그런 부모를 가졌다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지만 역시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경쟁해야 하는 그래서 원수가 될 수도 있는 대단히 양면적인 그런 운명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쌍둥이는 특히나 더 그런 경쟁심이랄까 비교되고 이런 것들이 또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교하기 좋아요 쌍둥이 형제 비교하기도 좋은데 그래서 그 쌍둥이라는 특별한 관계에서 더 사회적인 지표로 봤을 때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쌍둥이와 그렇지 않은 쌍둥이 간의 그런 알력 이런 거를 주제로 해서 풀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따로 사는 것이 해법이라고 아주 끝에 명쾌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따로 살게 되는 형제와 아니면 같이 살면서 어머니의 돌봄을 전담하게 되는 그런 사람 간의 심리의 차이 이제 여기서 심각하게 들어가면 뭐 죄책감이나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런 것도 따로 주제를 정해서 쓸 수도 있었고 이 안에 너무 좋은 화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지금 이렇게 요약처럼 이렇게 쫙 훑고 지나가는 하나의 어떤 사파처럼 그리셨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하나 떼서 되게 좋은 글을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길게. 그리고 돌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저는 또 하나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문화적으로 보자면 계속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내여서 좋은 점은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말 나오고 일찌감치 독립해서 10년 이상 따로 살고 있다. 큰형이 역시 돌봄 역할을 맡게 되었다. 막내이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감이 덜한 측면도 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는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 것도 또 있잖아요. 돌봄을 전담했던 장남의 마음이 바뀌고 또 거기서 상대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았던 그 차순위의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바뀌는 그런 과정. 그거를 전통적인 역할 모델에 대한 기대가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우리나라 문화와 이 끝에 이거 되게 재밌잖아요. 돈을 많이 쓰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는 돈만 낸다. 내가 상대적으로 돈이 많아서도 있겠지만 그 돈을 잘 버는 그런 그 셋째, 막내로서의 그런 입장이 되게 잘 나오고 있잖아요. 또 이것도 되게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 문화에서 장남에게 기대되는 것과 막내에게 기대되는 것. 근데 이거를 서양에서 들어온 자본주의 문화와 어떤 민주주의 또는 만민 평등 사상과 이게 되게 사실은 되게 대비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한 이유도 이런 것들 때문이죠. 우리는 만민이 다 평등하다고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배우지만 집에 가면 아버님 진지 잡수세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 갈등이 극심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한국의 세대 갈등은 30년 차이 그 안에 사실은 몇백 년이 들어있고 거의 다른 나라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대화가 너무 급속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 전통적인 역할 그 기대를 이 돈이라는 그 자본주의 문화와 대치됐을 때 어떤 식으로 파열되거나 접합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되게 좋은 주제를 던지면서 끝난 것 같아요. 마지막에. 분명히 돈 문제 크거든요. 이거는 이 형제 사이의 그런 형제 사이의 돌봄 문제, 장남의 역할, 차남의 역할 이런 것도 있지만 젠더 사이에도 들어가고 있죠. 젠더에서도 며느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역할을 만약에 며느리가 되게 돈을 많이 잘 버는 며느리고 뭔가 집을 며느리가 해왔을 때 생기는 그런 파열음들. 근데 그런 며느리는 과연 뭐 제사라거나 이렇게 우리가 전통 문화에서 기대했던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것이 접합되거나 파열되는가. 이 젠더, 그다음에 형제란 그 서열 이런 거에서 자본주의 문화와 접속했을 때 우리에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현상들을 끄집어내서 글로 쓰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안에는 재밌는 화두들이 너무 많아. 우리한테는 이렇게 쫙 스케치해서 하나로 깔끔하게 보여주셨지만 되게 재밌는 화두가 많을 것 같고 본격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골라서 써보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또 특별한 가족이기도 하고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다음에 어느 분이 하실까요? 네, 정희준 선생님 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 기자님의 경험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게 느꼈는데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장남이고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 아버지는 작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아입니다. 장남이라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나쁜 점도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안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장남 대접은 받았지요. 가장 큰 장점은 안방 다음으로 큰 방은 항상 내 차지였다는 점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성장기엔 부모님께 불만도 많았지만 지나고 보니 하고 싶었던 것들은 대충 다 해본 듯 하네요. 좋은 부모님 만난 게 제겐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장남의 단점도 있지요. 장남이란 위치는 연애 사업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젊었을 적 장남은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사회적 관념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한 여자 대학 후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남자친구가 장남이라도 괜찮아. 집이라도 있잖아. 당시 젊은 여성에겐 장남이 기피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왜 그 후배는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했는지 나중에 궁금해지더군요. 지금도 단점이라 생각하는 건 첫째이자 아들이었기에 그에 따르는 부담감 내지는 책임감입니다. 성장기는 물론 어른이 되어서도 일종의 스트레스로 제 머리에서 가시질 않더군요. 장남 콤플렉스라고나 할까요? 특히 이게 어린 나이엔 삐뚤어진 책임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첫째랍시고 여동생들 훈육한다고 나섰다가 화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제겐 미안하고 부끄러운 구석입니다. 가족이라는 게 어찌 보면 필연이면서도 악연일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계속 친하고 싶은 사람과 룸메이트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는 신조를 갖게 됐습니다. 종합해보면 제가 첫째여서 좋았던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동생들보다 큰 방을 썼다는 걸 제외하면 부모님은 저와 제 동생들을 비교적 동등하게 대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막내 여동생을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가장 작은 볕 안 드는 방을 썼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막내가 수험생일 때 바나나를 숨겨놓고 막내만 먹게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믿기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엔 바나나 선물이 뇌물이었을 정도로 바나나가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부모님 떠나시고 고아가 됐는데 그놈의 장남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여동생들 배려한다고 손해 좀 봤습니다. 이런 쓰잘머리 없는 책임감은 좀 내다버리고 살았으면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요즘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는데 저도 제 앞길 걱정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질문. 네. PPT가 얼마? 지난주에 20분 주셨나요? 한 10분, 15분 걸렸는데 오늘 이걸 그때 이제 메모했고 오늘 이걸 이제 출력을 컴퓨터에 쓰면서 한 뭐 읽고 또 읽고 했죠. 한 30분 걸렸나 싶습니다. 네, 조금. 네. 그래도 좀 잘못된 게 보이네. 별얘기 다 나죠. 예, 뭐, 그냥 사실은 그 윤 기자님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윤 기자님은 역시 기자라는 그 절제된 훈련을 받아서인지 성장기 절반을 아주 균등하게 골고루 서술을 하신 것 같고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뭐 두서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기다 쓰다 보니까 조금 그런 그 흐름은 좀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글 같긴 했어요. 근데 이제 쓰면서 역시 옛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고 그거 다 쓰다 보면은 뭐 하루도 모자른 그런 경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내년에는 이제 60이 돼 가는데 이걸 쓰면서 또 이제 앞으로의 생각도 들고 이제 마무리가 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갈 길이 뭔데 과거는 또 이랬구나. 뭐 과거도 생각을 하고 잠깐 미래도 생각해보는 또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느 분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저는 네. 제가 첫째라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첫 번째 기자님의 글과는 또 이 뭐라 하지 센스가 이 분위기가 비교가 많이 되는데 사실 저도 이쪽에 공감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글쓰기라는 게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그냥 직관적으로 약간 체감하게 되는 그다음에 그래서 결혼을 하셨는지 같은데 네. 하지 말라는 게 해봤죠. 네. 아, 네. 뭔가 이게 저도 글쓰기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지금 앞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약간 과거의 이야기 위주로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미래의 이야기에만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자꾸 이게 공감이 돼서 공감이 많이 되는 글들이요.
어떠셨어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첫째가 아니라서 네. 가족이 와는데 이제 갑자기 차이나 룸메이트 하지 말고 사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되는 이해가 예, 가족이라는 게 필연이면서도 악연일 수 있다고 썼는데 같이 지내다 보면 항상 같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친했던 친구들 룸메이트 하면서 싸우고 헤어지고 결혼했던 사람들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결혼했는데 또 이혼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 해야 돼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랑. 판단은 뭐 언제나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해요. 아, 네. 그 부분이 무서우셨어요. 어떤 결혼을 사랑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네. 진짜로 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해야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장난 때 결혼 시장에서 참가이라는 요즘 젊은이들은 장남이라고 기피하고 그런 거 있어요? 요즘 그냥 애가 하나여서. 그치, 애가 하나죠. 에브리바디 장남이라.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개념 자체가 있는 상황이고, 뭐 부모님도 이제 그런 생각 안 하고. 정말 그냥 집중하고 그러니까 그런 장남 모델, 역할 모델이 많이 이제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무의미해지는.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육아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야 되는 서사는. 조금 경제적으로 지금 좀 버겁다 그러면 그냥 따로 살다가 갑자기 집에 들어가서 살고 하잖아요. 오히려 부모들이 그러면 막 거절하고 막 그러실 거예요. 오케이. 그 정도고.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범기 기자님. 네. 그 연애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아. 네. 저는 뭐 막내어도 연애는 그렇게 잘 별로 안 되는데 장난은 모를 수도 있겠다. 아. 참고로 진짜 저희 큰형은 모쏠이에요, 모쏠. 평생 모쏠. 지금까지 제가 알고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좀 불리한 점이 있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혼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제 연애만 하고 살아야 아는 거예요. 바나나 얘기도 저희 어렸을 때 바나나가 500원이었는데 한 개에 500원이에요. 한 개에 반드시 물가가 500원이고 지금은 5,0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바나나 한 덩이가 아니고 한 개에 막 500원.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바나나를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날씨는 40년을 더 하시는 언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한번 이진주 아나운서님부터 예, 말씀해 주실까요? 아,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냥 읽어요? 소감. 아, 들으셨던 소감. 아, 저도 장녀여가지고, 저도 그냥 감정이입이 좀 되는 것 같았어요. 아, 네. 네. 좀 안타까운 면이 좀 더 많이 들려가지고, 그냥 마음이 좀, 네, 예, 마음이, 네, 네. 예, 네. 앞으로는 좀 부담 없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감을 하셨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연남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이제 죄송한데 늦게 들어와서 제가 네, 다 듣지를 못했어요. 죄송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럼 다음 거 소감 여쭤보도록 하고, 네. 조윤숙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K 장남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아,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네. 그 장남이 사회에서 요구되는 장남의 역할과 그러면서 이제 그에 적응해서 나의 개인적 삶은 무엇인가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한 인간의 그런 뭐 아슬아슬한 그런 이렇게 생존기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받았고요. 그러면서 교조는 참 K 장남은 힘들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윤자님 앞에 글하고 좀 다르게 이제 이 글은 되게 이제 그 유머로서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되게 무겁지는 않았거든요. 되게 좀 질척거린다 그런 느낌은 또 없었거든요. 되게 가볍고 경쾌하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 글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담담함 같은 것들이 되게 공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이렇게 K 장남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면 되게 할 얘기가 네. 많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계속 이제 말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글을 통해서 소통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담백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재일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도 그 첫째인데, 그, 큰 방을 썼다라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한테 주는 어찌 보면 우대권 같은, 어, 그런 거에 이제 이후에 책임을 지거나, 그리고 그런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도 큰 방에 대한 대가일까요? 그런 책임을 여전히 지어야 하는 유산 같은 거가 글 속에 맥락을 이렇게 하나로 꿰듯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서 그게 이렇게 뭐 제목을 짓자면 빌어먹을 책임감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 예. 근데 본인은 이미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 대한 이런 글을 통해 한번 털어내 보고 싶은 느낌이 저는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 잡혔던 레이더 중에 하나였고요.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글이 구조를 한번 더 이렇게 읽어봐야 알겠지만 탄탄하다는 것보다는 단단하다라는 표현은 아, 느꼈는데 네. 말씀 어저도 그러셨고 또 본인의 삶에 대한 어떤 또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축적으로 쓰셨을 텐데 그런 단단함을 보여주는 글이자 어떤 어조로 읽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 들은 거죠? 일단 이 글은 되게 이 앞서서 들은 거하고 좀 다르게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글이죠. 네. 그래서 아까 왜 그렇게 컴팩트하게 이 성장 과정을 일일이 담아내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다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쓰신 글은, 뭔가 이렇게 걸리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쑥 들어오게 굉장히 매끄럽게 잘 쓰셨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아까 임재일 선생님이 잘 짚어주셨듯이 사람은 자기가 받았던 어떤 특혜나 우대에 관해서 다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그 기억을. 자기가 받았던 손해도 갖고 가지만 자기가 받았던 혜택이나 어떤 이점 이런 것도 다 갖고 가게 되는 거예요. 특히 가족 관계에서 자기에게 책임과 함께 부여되었던 그런 특혜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원형이 된달까? 그런 거를 되게 잘 보여주는 거죠. 그거를 이분이 잠깐 책임과 함께 부담이 따르는 자리인 거잖아요. 장남이라는 자리는. 그렇게 해서 요런 거 있었죠. 이 글에서 제가 첫째랍시고 여동생들을 훈육하려고 나섰다가 화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요런 것들이 암시해 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첫째들은 결국에는 유사 부모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부모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 형 말 잘 들어. 아니면 언니 말 잘 들어. 우리가 죽으면 언니가 니네 부모나 마찬가지야. 우리 세대반에도 이런 말들을 좀 들으면서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첫째는 자기를 다른 동기간들하고 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자라게 돼요. 나는 반은 부모 같은 사람이야. 이런 책임감 하에 뭘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모순이랄까 이런 것들 이게
내가 자라던 시대, 만약에 60년대생이셨다면, 70년대생이었다면, 그때의 시대상과 지금 24년의 시대상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때는 아까도 우리 얘기 나눴지만, 그때는 장남으로서의 그런 의무나 기대치, 그리고 앞으로 부모를 모실 거라는 거에 대한 이런 거 하에 키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책임과 함께 부담이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어떻게 됐어요? 그런 역할들이 다 녹아내렸죠, 이제. 그냥 누구나 한 명이나 두 명만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장남이라는 것 자체가 별 의미도 없어졌고 부모를 모신다는 것 자체도 사라졌죠. 그러나 장남이나 장녀로 살아온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장남, 장녀로서의 책임은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몸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괴리에서 오는 어떤 혼란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그리고 그 괴리에서 오는 또 그 내 동생들의 생각도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각자가 옛날에 고수했던 사고방식에 집착하는 정도와 지금 새로운 사고방식에 집착하는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시선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오는 갈등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오는 거죠. 여동생들 훈육하고 나왔다고 화를 부린다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떠나셨을 때 이제 뭔가를 배려해 주셨겠죠. 그게 경제적으로도 뭐였든.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그 변천사와 내 안에 남아있는 이 동기간 서열에 따른 그런 책임감으로서의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되게 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 그런 시대상의 변화라는 그런 걸 조금 넣어서 깊이 있게 만들면 되게 재밌는 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면이 되게 잘 드러났죠. 그러니까 되게 뭐 첫째, 둘째, 셋째는 그러니까 첫째 이런 이유고 둘째 이런 이유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푼 것이 아니라 되게 별거 아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읽어보면 되게 이 양가적인 감정이 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첫째여서 좋았던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큰 방을 썼다는 걸 제외하면 부모님은 동생들이 비교적 동등하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어머니는 막내를 불쌍하게 여겨서 수험생일 때는 바나나를 숨겨놓고 막내만 먹게 하고 저는 요 문단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여기에는 그 첫째가 느끼는 여러 가지 양가 감정이 너무너무 잘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큰 방이, 첫째한테는 별거가 아닌 거죠. 큰 방을 썼던 거지. 자기가 당연히 썼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동생들 입장에서 보면 그 큰 방을 썼던 게 굉장한 상징이 될 수도 있는. 근데 이 커다란 방을 늘 당연하게 썼던 첫째의 마음속에는 바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 글이에요, 이 대비가. 큰 방과 바나나. 근데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바나나잖아요. 이게 또 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바나나와 금방. 그래서 이게 이런 항상 저는 그 정말 좋은 감동을 주는 건 항상 구체성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역시 저는 여기에 나왔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문단 중에 이 문단이 여러모로 너무 좋았던 이유는 이 큰방과 바나나가 대비되는 이 구체적인 장소성과 물성으로서의 바나나가 이 글쓴이의 마음속에 있는 그 첫째로서의 그런 것들을 많이 상징해주고 양가 감정들을 그렇게 너무 적절하게 잘 쓰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매끄럽게 잘 쓴 좋은 글이었고, 그 시대에는 책임졌는데, 지금 시대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답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제 삼촌이 월남전에 참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삼촌이 우리 엄마도 그러니까 외삼촌이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그 아래 여동생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이 외삼촌만 대학을 못 가시고 아래 여동생들하고 남동생들은 다 대학을 갔어요. 외삼촌이 월남전에서 참전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고 다 대학을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이제 이것이 장남으로서의 뭘 하고 뭘 물려받은가 이렇게 됐는데 시대가 변해서 지금은 외삼촌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뭔가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뭐 유산 상속이나 이런 거에 더 특혜를 받거나 그런 건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런 괴리들. 그러면 그런 걸 다 책임지면서 자기는 대학을 못 가면서 여동생을 보내던 장남의 마음에는 무엇이 남았을까? 이런 것들. 시대상의 변화와 장남의 이런 것이 되게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 있는 글이라 그런 거를 이렇게 사회상 많이 반영해서 좀 더 확장해서 쓰면 굉장히 좋은 글이 됩니다. 잘 읽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임재 선생님 먼저 하실까요? 아니면 이슬기 선생님 먼저 하실까요? 이진주 선생님 먼저 하실까요? 저 먼저 하겠습니다. 아, 네, 임재 선생님. 먼저 읽고 글을 나눌게요. 네. 첫째의 양면성. 나는 첫째이다. 첫째라 안 좋은 점이 먼저 떠오른다. 어렸을 때는 몰랐고 커서는 말을 못했던 금기시된 속마음을 이번 기회에 털어놔 본다.
첫째의 안 좋은 점은 부모 입장에서도 첫 자식이라서 서툴게 첫째를 대했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을 처음 시킨 우리 부모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지원해야 하는지 허둥지둥했었다. 입학 전까지는 그저 잘 먹고 잘 커주기만을 바랬던 부모가 학이란 앞글자를 붙이는 것이 낯설고 생소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부모의 학부모 역할은 둘째 여동생에 비해 확연히 차이가 난다. 책가방 고르는 센스부터 학교 준비물 챙기는 것까지 동생이 보살펴 받은 것에 비하면 나는 마치 주도적인 사람으로 구분될 정도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때도 우리 부모는 끝까지 학부모로서 진로 교육을 잘해주지 못하였다. 처음이라서 갈피 못 잡았던 그 초보의 마음을 이제 내가 어른이 되어서 알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첫째라 안 좋은 점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오빠니까 네가 양보해야지. 밥 끼니 더 먹은 네가 덩치값도 못하니. 넌 동생보다 나이도 많은 것이 왜 그 모양이 등은 첫째 삶에 알알이 박힐 만한 핀잔들이다. 그런 부모의 꾸중이나 질타 등이 어렸을 때는 왜 그리 불공평한지 어린 마음에 가슴앓이도 해보고 반항도 해보고 때로는 체념하고 반응을 보이지 말았어야지라고 했던 나의 유년 시절이 쉬 떠오른다. 한편 첫째는 매우 좋다. 첫째는 학부모의 미숙함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더 강하게 개입할 여지가 많을 수 있다. 초보인 학부모도 초등학교쯤까지는 강한 결정자가 되지만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배우는 내용이나 학교 생활에 대한 이해도가 당사자로 따라오지 못한다. 어느 순간 학부모는 나의 언어에 끌려오고 나의 행동에 응원을 하며 세월이 허락하듯 슬그머니 나에게 리더십을 이양한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을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둘째 동생보다 더 많이 습득했다. 둘째라서 쉽게 모방하고 문제를 해결했던 삶과는 다르게 첫째라서 두렵고 불안하고 낯설었던 온갖 세계에 대한 관점이 시간이 갈수록 도전과 용기를 발산하는 자신감으로 나를 만들어갔다. 나이를 더 먹고 보니 첫째는 나이 든 부모의 삶을 더 잘 이해하는 동반자의 역할도 하게 된다. 초보 학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낯설고 생경했을지 내가 어느덧 그 초보 학부모 역할을 하게 되니 여동생보다 그들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아가 초보 학부모의 삶의 무게가 어떠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들의 삶의 궤적까지 동생보다 응당 내가 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그들이 가르쳐주지 않은 것까지 내가 배워진 것이 있어서 나는 첫째가 더 좋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불만과 심술로 억울했던 첫째의 유년 시절이 만족과 감사로 대전환되는 세월의 선물을 나는 감지하였다. 시간이 되면 이런 나의 경험을 동생과 나눠 봐야겠다. 넌 나와 같은 반전의 삶이 있었니? 둘째야. 이상입니다. 네. 쓰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또 지난주에 써서 바로 올렸었잖아요. 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오타가 있나 해서 좀 전에 들어와서 한 1분 잠깐 본 거, 예. 그럼 한 20분 만에 쓰신 글이네요, 기본적으로. 사실 쓸 내용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동생이랑 사이가 좋거든요. 네. 어렸을 때 싸웠던 기억은 있는데 뭐 남들 같은 거 정도인데 동생이랑 사이가 좋다 보니까 뭐 대비를 그렇게 할 게 뭐 없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라고 지난주에 그거에 충실했던 네. 거예요. 네. 다 써보자. 다 써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써봤습니다. 아, 쓰시면서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글 쓸 네. 때 강박이 아직도 있는데 네. 남한테 교훈을 주고 싶어 해요, 자꾸. 아, 그러니까 교훈. 끝날 때 무언가 이렇게 시사점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첫째니까 아마 막내들도 계시니까 저도 모르게 비교 대조를 써 내려갔고 지난주에 첫 번째 발표하신 분이 저랑 완전 반대로 비슷하게 쓰셨던 기억이 나서 되게 제가 스스로 쓰고 그냥 급하게 쓴 건데
작가님 말씀대로 쉬게 뭔가 두려움 없이 빨리 써나가는 게 나중에 검토해야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강박을 잘 버려주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글 쓰는 일을 하시나요? 교사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아,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이고 대학원 겸임 교수 같이 해서 글 쓰는 일은 자주 매번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슬기 선생님? 네. 되게 분석적이면서도 네. 정말 그냥 누가 보고 누가 들어도 첫째이신 게 아, 딱 티가 나는 게 사실 제가 아는 둘째나 셋째나 막내분들은 저렇게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하면서 부모님이 왜 나한테 초보이고 서툴렀는지 그런 얘기부터 안 나올 거라 생각해요. 아, 근데 그 얘기부터 나와서 저는 아까 웃었어요. 아. 막 나의 감정을 풀어서 막 이렇게 노래도 그렇게 썼다기보다는 약간 내 역할이나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객관적으로 잘 분석해서 쓰신 것 같아서 좀 책임감 있고 약간 묵직한 그런 그 장날의 그 느낌이 많이 묻어나서 멋있기도 했어요. 책임감이 드러나는 멋있는 글쓰기.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희준 저랑 선생님. 좀 비슷한 면도 있다는 생각을 역시 좀 하게 됐고요. 네. 저는 그렇게 뭐 통찰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냥 그러한 경험에서 터득하게 되는 것들이 이게 첫째라는 그 존재는 조금 비슷하게 존재하는구나 하는 거를 좀 느꼈네요. 네, 네, 네. 여태까지 막연하게 정리 안 된 채 들었던 그런 얘기들이 그 뒤에 이렇게 좀 잘 정리가 되는 느낌. 네. 잘 정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첫째에 대한 고민을 20분간 듣다가 듣는데 저를 선택한 건 나를 좀 귀찮고 아, 첫째신가요? 네. 아, 어린 시절의 기억에 잠기셨던. 윤 기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런 전화만이라고 내용 아, 보고 네. 원고를 올려주신 거를 지금 네. 이제 원고 느낌이 약간 그런 좀 불만이 있어서 아, 이게 되게 우리가 부모님이라고 하지 부모라고 잘 안 하고 뭐 표현들이나 뭐 뭔가 불만이 있었던 게 아닌가 추정하는 거. 네. 아주 추가로. 네. 보통 보면은 첫째는 보통 공들여 기른다고 하고 일반적으로 제 경험으로는 둘째부터는 좀 쉽게 맡긴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돌, 100일, 돌 이런 것들은 첫째 때는 굉장히 크게 하고 둘째, 셋째로 갈수록 그렇게 대충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런 좀 경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분은 오히려 첫째인 본인에게는 좀 부모님들이 좀 미숙했던 것 같고 둘째는 동생은 조금 더 능숙하게 뭐 보육 학교를 보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하신 거 보고 좀 이렇게 사람마다 역시 경험이 다르구나 생각도 다르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네. 다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거, 첫째를. 예. 추가로 질문이 하나 들리는데요. 네. 임지혜 선생님께 질문. 네. 아, 예, 예. 네, 네, 네.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들을 때 웃으면서 토부하면은 한 반절 정도를 재밌게 웃으면서 들었어요. 편안하게. 그랬는데 한 반절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그냥 딕션도 좋고 객관적인 글쓰기도 다 좋은데 뭔가 약간 이렇게 문맥 파악이 조금 덜 되는 느낌을 제가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텍스트를 보고 있는데 그게
여기 이제 쉼표도 많고 문장이 조금 더 길게 끝나서 그런 건지 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냥 저만 다른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다 너무 재밌고 그냥 멋있고 딱 너무 첫째라고 다 너무 좋았는데 왜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글을 보면서 같이 듣다가 지금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그쵸, 그쵸. 이렇게 손에 텍스트가 없을 때가 그렇죠. 잘 파악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거겠지라고 사실 지금 듣을 때는 문장이 조금 길게 느껴진다 밖에 없거든요. 처음 한 반절 정도는 예사 같은 것도 있고 문장이 끊어지는 느낌이고 좀 짧게 쓰시다가 조금 더 길게 쓰신 것 같다. 그거밖에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일단 제가 듣기에는 온라인이고 이거 이 문장을 길어서 밖에는 네, 그럼 다른 분 얘기 들어보고 그 이유를 탐구해 보도록 하시죠. 조윤숙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게 되게 그 글이 앞에 두 분의 글하고는 좀 다르게 좀 성찰적 글쓰기면서 되게 성찰적 글쓰기? 딱딱하면서도, 예. 네네. 그러면서 되게 글을 쓰신 분이 되게 규칙을 잘 지키시고 사회의 규칙을 잘 지키시는 모범 답안을 좀 제시한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뭐 재미나 흥미나 보다도 이제 글쓰기 여러 이제 유형들이 있는데 이런 글은 좀 뭔가 교훈을 준다거나 사람들에게 뭔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식의 글이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그리고 예, 되게 분석적으로 너무 잘 분석해 주신 것 같아요. 뭐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렇게 다 얘기를 하시면서 아, 첫째가 또 이런 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첫째가 가지고 있는 또 이렇게 나쁜 점과 좋은 점을 동시에 이제 보여주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도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그 선생님 말씀처럼 뭔가 이제 그 프린트된 인쇄물이 제 앞에 있었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글의 그 말씀하시려는 바가 좀 더 들어오지 않았을까. 역시 이게 듣는 것만으로 좀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프라인에 꼭 참석하라고 말씀드리고 프린트를 반드시 해오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귀로만 듣는 거랑 텍스트를 보면서 제가 밑줄 검색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다가오는 촉감이 없는 거예요. 촉감이 그냥 듣기만 하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팟캐스트로 듣는 거랑 책을 볼 때랑 난이도가 소화할 수 있는 난이도가 완전 차이 나잖아요. 팟캐스트나 유튜브로는 깊이 있는 철학 같은 거는 할 수가 없죠. 당장 낭독도 팟캐스트에서 철학책 낭독해주면 그거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글쓰기 강의는 웬만하면 오프라인으로 오시고 반드시 글 쓰는 거는 프린트해서 나눠주시라고 하는 게 이 촉감이 안 와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진희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같은 첫째인데 좀 더 되게 저보다 훨씬 성숙하신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좀 마무리가 되게 좋았어요. 이런 네. 생각 나눠봐야겠다. 이런 둘째한테 이렇게 말을 건네는 그 모습이 되게 되게 와닿았습니다. 네. 도현남 선생님 어떠셨어요? 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네. 되게 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도현남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그 첫째에 대한 이야기를 쓰시는데, 첫째하고 자녀에 대한 관계를 좀 분석하신 것 같고, 부모님 마음을 잘 읽어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그 첫 번째 처음이란 경험을 좀 앞에 놓으시고, 그 경험 속에서 낯설다, 미숙하다, 이런 것들을 좀 살려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째가 주는 그 좋은 점, 나쁜 점보다는 낯설다, 미숙하다, 이런 것들이 조금 새롭고 좋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첫 입학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는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관찰 분석 글을 잘 쓰시니까 첫 경험이나 첫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쭉 같이 많이 나왔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좀 이때까지 나왔던 글들하고 좀 달랐죠, 이번 글쓰기는. 아마 그렇게 느끼신 게 일단 우리가 청각으로만 들은 그것도 있겠지만 글쓰기가 성격이 좀 달라요. 굉장히 분석적인 글쓰기였고 약간 메타인지가 들어가는 글쓰기였죠. 그러니까 그 첫째
제가 드렸던 화두가 내가 그 형제간 서열에서 무엇이었는데 그게 좋은 점과 아쉬웠던 점 이거였는데 여기서 이분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신의 부모와 그리고 부모로서 내가 봤을 때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요거까지 다 확장시켜서 주제를 자기가 더 깊이를 더한 거죠. 그래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성격이었고 되게 매력적이었죠. 저는 일단 도입이 되게 좋았어요. 되게 안 좋은 점, 금기 시대였던 것부터 말하겠다고 시작해서 안 좋은 점을 확 쏜 다음에 이게 확 좋은 점으로 넘어간 다음에 되게 힘있게 좋아하면서 끝나잖아요. 되게 매력적인 전개였죠. 약간 드라마틱한 느낌도 주고 글 자체가 되게 그런 식으로 약간 드라마성이 있는 글이었고 그리고 이제 분석적이었고 되게 자기 자신의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것과 자기 그 자신이 이제 또 선생님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분석적이 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교육팀장이 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라서 안 좋은 점이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첫째는 연습이 안 되니까 부모도 서툴고, 첫째도 자기 위의 형제들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할 수가 없어. 독서를 통한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둘째나 셋째한테는 첫째의 인생이 독서와 같은 효과를 주죠. 뭐 저러면 안 되겠네 하고 되게 안전하게 한번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간접. 그게 둘째와 셋째의 인생의 이익이라고 저는 보통 생각했는데, 이 글이 되게 매력적이었던 거는 그거 관점이 또 설득당했어요. 뭐냐면 이분도 시작할 때는 허둥지둥 뭐 이렇게 서툴게 대한 그런 초보 부모에 자라서 내가 손해였다. 이것도 되게 신선한 그러니까 요거는 보통 있는 그런 관점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어조로 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요게 되게 신선했어요. 나는 둘째나 셋째처럼 첫째 생을 모방하거나 간접 경험이 아니라 내가 덤벼들어서 정당하게 내가 배웠다. 요거를 강조하셨잖아요. 너무 신선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때까지 제가 둘째이기 때문에 저를 그러니까 둘째라서 약간 서름받은 이런 걸로 치환하려고 노력했거든요. 뭐냐면 대신에 우리 언니는 나처럼 언니 인생을 통해 배울 기회가 없었어. 다 맨땅에 헤딩했었지. 자기의 인생의 실패로서만 배우지만 난 언니의 인생을 통해 많이 배웠단 말이지. 이렇게 저를 정당하면서 그래도 둘째라서 맨날 헌옷 입고 이랬어야 됐던 걸 위안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설득력 있는 글쓰기를 읽고 나니까 오 그러네. 오 첫째니까 그냥 아주 정정당당하게 가서 뜨겁게 한 장을 살아냄으로써 자기 경험으로 삼았다. 이게 너무 매력적인 서사였어요. 그래서 이 글쓰기가 좀 다른 이유는 글쓰기에는 선언의 효과가 있거든요. 선언과 각인의 효과가 있죠. 이 글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이 있다고 말하면 신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차피 신도 인간이 만들어낸 건데 글쓰기를 통해서 나는 첫째고 그리고 내가 뜨겁게 현장에 바로 정정당당하게 투입돼서 배웠기 때문에 나는 모방이 아니라 가장 책임감 있게 가장 뜨겁게 이거 배워서 나는 되게 힘이 있는 리더야. 이런 느낌을 씀으로써 그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기정사실화시키는 효과만이 아니라 잘 쓰면 이렇게 저 같은 자기 만족하고 살았던 둘째도 오 그러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글쓰기의 힘이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보는 축복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선언, 각인 그런 면의 글쓰기의 효용을 보여줬던 그런 글쓰기여서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첫째는 책임감을 항상 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역량을 강제로 강화시켰겠구나 라는 것도 알게 해줬어요. 이 글을 통해서. 제가 이 주제로 많이 글쓰기 강연을 했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글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면을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책임감이라는 건 부담으로 여기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나를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하게 만드는 강제 기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라는 거를 이 글을 통해서 알았죠. 부모로서 메타인지 들어간 거, 분석적인 거 이런 것도 되게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역시 첫째인 나, 둘째인 나, 셋째인 나를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정말 다르게 사고할 수 있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첫째로 태어난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첫째로 태어난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를 어떻게 만질 것인가. 요것이 굉장히 다른 걸 낳구나.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하는 대단히 매력적인 글쓰기. 감사합니다. 임재현 선생님. 역시 그리고 그 교육 현장에 계시고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은 요런 글쓰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 다음에 발표하실 분은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다 각자의 이렇게 쓰실 줄 알았으면 맨 마지막으로 배치하셔야 되는데 이제 전혀 기죽지 마시고 왜냐하면 다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가장 자기 개성이 드러나는 게 제일 매력이기 때문에 이제 이진주 선생님하고 이슬기 선생님 두 분 남으셨죠?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